이혼 증명서의 종이가 주머니 속에서 살짝 차가웠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앞에서 햇살을 쬐며 한숨을 내쉬었을 땐 5년간의 시어머니와의 다툼, 남편의 무관심이 마치 옛날 영화처럼 지나가는 듯한 허전함이 느껴졌는데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 감정이 갑자기 굳어버렸다. 동화 호텔 시어머니가 평소 우리 동네 최고급이라고 자랑하는 곳 앞에서 붉은색 풍선이 창밖으로 살랑이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초대장은 받지 않았지만 입구에 걸린 바깥 축하 모임이라는 간판과 안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충분히 말해주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을 통해 안을 엿보았다. 시어머니가 갈색 모피 코트를 벗어 막내딸에게 건네고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마치 내가 결혼식 때 본 모습과 똑같은데 오늘은 나 없이 축하하는 거였다. 어쩌다가 현금 출납구 근처로 걸어가니 호텔 종업원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살짝 숙여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 사장님, 카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하다는 안내가 왔는데. 종업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한 톤이 나에게까지 닿았다.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순식간에 찡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던 손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듯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맞았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도 그 눈빛 속에 있는 경멸이 선명했다. 시어머니는 종업원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게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나를 향해 천천히 손짓했다. 나는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싶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가? 왜 안 들어와? 시어머니가 호텔 문을 열고 나온 뒤 내 앞에서 코를 끌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축하연회인데 마중 안 와도 적어도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내가 떠나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화로운 건 오랜만이야. 종업원이 뒤따라 나와 시어머니에게 작게 속삭였다. 아직도 잔액이 부족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빨개졌다. 그녀는 종업원에게 기다려라며 소리치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없으면 너희 가족 뭐해? 너와 결혼해서 남편이 직장도 문 마음대로 다니고 우리 집 재정도 엉망이 됐잖아. 이제 내가 떠나서 결국 제대로 된 축하연회를 열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돈도 못 마련하냐고?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모피 코트를 다시 걸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종업원은 나에게 민망한 표정을 짓고 살짝 고개를 숙인 뒤 따라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이 얼굴을 쳐도 모르고 있었다. 이혼 증명서의 종이가 주머니 속에서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는 그냥 떠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화 호텔 앞에서 발을 떼는데 3배나 오래 걸렸다. 시어머니의 내가 없으면 너희 뭐해? 라는 말이 귀 속에서 맴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 시선이 마치 아직 등을 타고 있는 것처럼 뜨겁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두 발이 무거워져 발걸음마다 손위를 밟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연락처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친구들은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가족 중심이라는 말에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었고 부모님은 사돈 관계는 잘 지내야 해라며 항상 중재만 하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눈가가 살짝 붉어있고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꼬여있는 모습이 처량했다. 5년 전 결혼할 때 입은 드레스 사진을 보며 행복한 신부라고 칭찬받았던 날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이혼증명서를 주머니에 넣은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을 열자마자 반납한 양복이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보고 심술이 났다. 남편은 어제 나도 힘들다고 말하며 이혼 서명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연회에는 꼭 참석한 건데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거실에 앉았다. 커튼을 닫지 않아 저녁녘 햇살이 방 안에 쫙 드리워지고 먼지가 빗속에서 흩날렸다.
이 공간에서 5년간 내가 한 일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분에 맞춰 아침을 만드는 것.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설거지와 청소를 혼자 하는 것. 월급을 받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가족 경제를 통제해야 안정적이라고 말하며 거의 다 내는 것.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대신 며느리란 게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젊은 시절엔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말만 계속 들었다. 가장 화가 난 건 작년 겨울이었다. 시어머니가 이불을 다 빨래해라며 겨울철 찬물로 세탁기를 돌리라고 했는데 나는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 문서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가사를 해. 나는 너보다 아파도 해냈잖아라며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때 남편을 불렀지만 그는 엄마도 말이 맞아라며 방으로 피해갔고 그날 밤 나는 욕실에서 물을 쏟아부으며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엔 또 5시에 일어났다. 왜?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박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실수로 버리려다가 나는 몰래 숨겨둔 은행 명세서가 있었다. 그때는 아마 잘못 넣은 거지라며 생각했지만 이제 꺼내보니 월마다 대출 상환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고 입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시어머니가 매일 우리 집은 돈 걱정 없어라고 자랑하는 것과 정반대로였다. 호텔에서 잔액 부족이 나온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겁니다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이번엔 그녀가 내가 겪었던 걸 겪어야 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분노가 아니라 지난 5년간 쌓인 억울함이 모여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나는 은행 명세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눈가는 여전히 붓지만 눈 속에는 이전엔 없던 빛이 살짝 들어 있었다. 복수라고 부르든 그녀의 거짓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은행 명세서를 주방 테이블 위에 펼쳤을 때 햇살이 종이 위에 검은 글씨를 살짝 비추었다. 지난 밤에는 그냥 어떤 단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차가 식는 사이에 이 종이들이 내가 찾던 실마리일 가능성이 커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서랍장을 뒤져서 3년 전까지 함께 관리했던 가계부를 꺼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가족 경제는 한 사람이 통제해야 함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관리권을 빼가기 전 나와 남편이 함께 적었던 거였다. 가계부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작년 9월 시어머니의 미용실 매출 항목에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은행 명세서의 입금액은 겨우 230만 원에 불과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현금으로 받은 돈은 따로 모아두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제 보니 그 말이 헛된 거였다. 더 아래로 넘기면 매월 15일과 28일에 KB은행 상환 신한은행 이자라는 항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고 각 금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한 달 총 합이 80만 원 넘었다. 이 금액은 가계부에 적힌 미용실 순이익보다도 큰 숫자였다. 아니면 엄마가 아저씨들에게 돈 빌려서 미용실 다시 꾸렸어. 지금도 갚는 중이라고. 작년 남편 생일 그날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때는 동네 작은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남편이 술에 취해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던 거였다. 나는 왜 그런 걸 지금 말해? 라고 물었지만 그는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라며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고 당신은 시어머니가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은 줄 알았지만 이제 가계부와 은행 명세서를 보니 그게 아니라 재정난을 감추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행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니 지난해 11월에 우리 은행에서 100만 원이 입금된 뒤 하루 만에 카드 결제로 95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그날이 바로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새 코트 사줬어라며 자랑한 날이었다. 또 12월에는 농협은행에서 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대출 상환으로 75만 원을 보냈다.
마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전 대출을 갚는 빚 돌리기 행위였다. 나는 의자에 젖어 앉았다. 시어머니가 매일 우리 집은 돈 걱정 없어. 너는 그냥 가사만 잘해라고 말하는 모습과 이 종이들에 적힌 현실이 겹쳐 보였다. 호텔에서 잔액 부족이 나온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재정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다. 그녀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급 코트를 입고 자주 식당에 데리고 가는 건 부유한 삶을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가계부와 은행 명세서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힘들어도 부유한 모습을 유지해야 할까? 아마도 주민회나 친척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그녀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이 서류 가방 안의 내용이 앞으로의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느껴졌다. 나는 서류 가방을 안쪽 주머니에 넣고 카톡 화면을 열었다. 지혜의 연락처가 가장 위에 있었다. 시어머니의 미용실에 2년 동안 일했던 지혜에게는 아마도 이 재정 비밀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동네 중앙공원 맞은편에 있는 카페 창문 좌석이 지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이 카페에서 시험 기간마다 밤까지 공부했고 지혜가 미용사가 되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럼 내 머리부터 해줘라고 웃었었다. 지금도 카페 내부는 그때와 비슷하게 베이지색 소파와 나무 테이블이 놓여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5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지혜가 시어머니의 미용실에 입사한 뒤 시어머니가 직원은 사적인 친구를 사귀면 업무에 방해된다고 말하며 우리 만남을 막았기 때문이다. 얼굴 좀 봐. 많이 야위졌잖아. 지혜가 카페라테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미용사로 일하며 닦은 손톱이 아직 살짝 남아 있었다. 이혼한 거 카톡으로 듣고 걱정했어. 시어머니, 아저씨 그때도 너한테 심하게 굴렸지? 나는 젓가락으로 케이크를 살짝 찍으며 말을 꺼냈다. 어제 호텔에서 축하연회를 열었어. 근데 계산할 때 잔액이 부족해서 긴장했는데 나한테 내가 없으면 너희 뭐 해? 라고 말했어. 지혜의 눈이 크게 뜨는 걸 보며 이제야 말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이 표면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가계부랑 은행 명세서를 봤어. 지혜가 컵을 입에 대는 손을 멈췄다. 카페의 음악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살짝 앞으로 몸을 낮췄다. 그거 진짜야. 나 미용실에서 일할 때 아저씨가 현금 매출을 장부에 안 적고 따로 모아서 세금 안 내는 거 많이 봤어. 뭐? 나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매일 저녁 퇴근하기 직전 아저씨가 현금 장부라고 불리는 검은색 노트를 꺼내서 글씨를 적었어. 그 노트는 평소엔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고 세무관이 왔을 땐 다른 가짜 장부를 보여줬어. 그리고 그 현금은 아저씨의 여동생 계좌에 넣는 거 봤어. 가족 돈이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라고 아저씨가 속으로 말했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의 손이 살짝 떨렸다. 지혜의 말이 가계부에 적힌 매출과 입금의 차이를 완벽히 설명해줬다. 그럼 미용실은 실제로는 잘 되는 건 아니었어? 나는 묻자 지혜가 안색을 살짝 변겼다. 작년 여름에 아주 심했어. 임직원 급여를 한 달 늦게 주고 여러분이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위협했어. 나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그리고 아저씨가 고객이 내 돈을 빼앗았다고 소리치는 건 실제로는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고의로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 나가기 전에 은행 사람이 미용실에 와서 대출 이야기하는 걸 봤어.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작년 6월 미용실 카운터 위에 놓인 검은색 노트에 모서리가 찍힌 사진이었다. 그때 실수로 찍한 거야. 아저씨가 보면 화낼까봐 안 지웠는데 너에게는 쓸모 있을지 몰라. 나는 그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검은색 노트의 모양이 가계부와 은행 명세서와 함께 시어머니의 거짓을 증명하는 조각이 되는 것 같았다. 지혜, 혹시 그 가짜 장부나 여동생 계좌 정보를 아는 거 있니? 나는 묻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는 매달 10일에 서랍에 넣어두고 여동생 이름은 박순자라고 해. 계좌번호는 기억 안 나지만 아저씨가 매달 15일에 은행에 가는 걸 봤어. 카페의 시계가 3시를 가리켰다. 지혜가 갈아입을 약속이 있어서 헤어지기 직전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꼭 잘해. 그 아저씨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잘못했어. 그 말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 나는 파일백 안에 지혜의 사진을 넣고 복수의 첫 단계가 완성됐다는 확신을 느꼈다. 카페에서 돌아온 길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가 맑아졌다. 지혜가 준 사진과 가계부, 은행 명세서를 거실 테이블에 일렬로 펼쳤을 때 이제껏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각 증거에 번호를 붙이고 내용을 정리했다. 한 번은 검은색 현금 장부 사진, 2번은 매월 반복되는 대출 상환 기록, 3번은 미용실 매출과 은행 입금액의 차이가 적힌 가계부, 4번은 시어머니의 여동생 박순자라는 이름과 매월 15일 은행을 찾는다는 정보. 이 4가지가 시어머니의 재정 허위와 세금 탈루를 증명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증거들로 바로 세무서에 제보할 순 없었다. 현금 장부 사진이 모자라고 박순자 계좌와 미용실 매출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노트북에 추가 필요 증거라고 적고 3가지 항목을 썼다. 가짜 장부의 실물 사진, 박순자 계좌의 입금 기록,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현금만 받는다는 증언. 이 3가지가 추가되면 증거 체인이 완벽해질 것이다. 손을 잠시 떼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맞은편 아파트 1층에 주민회실이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지금쯤 거기에서 활동하려고 나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주민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가정교육 강좌를 주최하거나 이웃사랑 나눔 모임을 여러 동네 사람들에게 착한 아주머니로 인정받는 걸 매우 즐겨했다. 작년 겨울엔 동네 봉사활동 우수자 표창을 받았고 그때 시어머니는 가정은 예에 바르고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며 연설까지 했었다. 그 표창장이 아직 시어머니 방문틀에 걸려있는 걸 기억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게 돈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이었다. 돈은 없어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척들 사이에서 성공한 시어머니로 불리는 게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약점이자 내가 노릴 포인트였다. 나는 노트북에 복수 계획이라고 크게 적었다. 첫 단계는 주민회에서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살짝 흐릿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자신감 있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2번째 단계는 3가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혜를 통해 미용실 전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고객 현금 매출 증언을 받고 박순자 계좌 정보를 은행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3번째 단계는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에서 최종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아마도 다음 달 열리는 가정부촌 모범시민 시상식이 적절할 것 같았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 5년간 내가 겪었던 억울함이 이 계획을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없으면 너희 뭐 해?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내 평판이 없으면 나 뭐 해? 라고 절규하게 만들 거다. 이 생각이 들자 노트북을 닫고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다. 나는 주민회 홈페이지를 접속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가정교육 강좌가 열린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정과 부부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복수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다. 나는 공지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지혜에게 카톡을 보냈다. 다음 주 목요일 미용실 전 직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작은 도움이 필요해.
보내자마자 지혜는 알았어. 걱정 말라고 답장을 왔다. 거실 창밖에 저녁이 깊어졌고 가로등 불빛이 거울에 비쳤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증거들을 파일백에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는다. 과거엔 시어머니의 위세에 겁먹고 남편의 무관심에 지친 채 묵묵히 참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평판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주민회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이 이미 꽉 차 있었다. 앞줄에는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주민회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 뒤쪽으로는 동네 주부들과 노인들이 모여 있다. 시어머니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앞쪽 플랫폼에 서 있고 마이크를 잡고 부부관계는 서로 이해와 존중이 첫째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해 보이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거짓된 모습만 떠올랐다. 나는 뒤쪽 구석에 앉았다. 지혜가 미리 연락해준 3명의 미용실 전직 직원 수진, 민주, 영호가 나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에 참여했다. 나는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고 수진은 민주와 속삭이는 대신 커피잔을 들고 주변 주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가 정한 계획이었다. 너무 직접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며 시어머니의 미용실에 대한 의문을 심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며느리를 대할 때 항상 마음을 열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족관계는 단방향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로 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혼하게 됐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주변에서 아주머니 정말 관대하시다 안 됐어요. 너무 욕심이 심했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시어머니는 이런 반응을 보고 살짝 웃었다.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크게 들렸다. 제가 이전에 박 사장님 미용실에서 일했을 때 고객들이 현금만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카드 결제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장부에는 카드 매출도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했어. 수진은 마치 우연히 이야기하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주부들의 시선이 즉시 수진에게 모였다. 정말.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내셨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묻자 민주가 이어 말했다. 아직도 대출 갚는 중이셨어요. 작년엔 우리 급여도 한 달 늦게 받았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은 동네에서 아주 잘 사신다고 해서 이상했어요. 이 말이 나오자 주민회실 안의 속삭임이 더 커졌다. 시어머니가 플랫폼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살짝 변한 걸 보았다. 그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줘라며 급하게 이야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시어머니의 미용실로 옮겨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긴장해서 마이크를 잡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그리고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건 오해예요라고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원하던 첫 번째 효과였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착한 아주머니 이미지의 첫 번째 흠집을 낸 것이다. 강좌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주민들과 인사하지 않고 뒤로 갔다. 수진과 민주, 영호는 나에게 잘 됐어라고 속삭이고 먼저 떠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민회실을 나갔는데 출구에서 시어머니의 친구인 김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엄청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속이었다는 거?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도 좀 의심해봤어? 매일 고급 옷 입고 다니는데 호텔 식사도 자주 하지만 나는 그냥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많아졌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확신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내가 없으면 너희 뭐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인 평판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할 것이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나는 손안의 노트북을 꼭 쥐고 걸었다. 첫 번째 타격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시어머니의 반격을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뒤로 갈 길은 없었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나는 노트북의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보이는 번호가 시어머니의 것이자마자 심장이 한 번 쿵 뛰었다. 강좌가 끝나자마자 연락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음성 메시지로 넘겼다. 지금 직접 대화하면 시어머니의 욕설에 분노해서 계획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 통화가 또 왔다. 이번엔 계속해서 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너 EXX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때문에 이러냐? 시어머니의 욕설이 통화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목소리는 거칠고 분노로 뒤덮여 있어 평소 교양 있는 아주머니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수진, 그 애들이 뭐 헛소리하는 거 다 내가 시켰지? 문선애가 이혼 못 받아 미워서 내 평판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입을 열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안 할 줄 알아? 친척들에게 다 말할 거다. 내가 우리 집 돈을 빼앗아가려고 이혼했다는 거, 시어머니를 구박해서 못 살게 만들었다는 거.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할 거다. 이런 악녀가 어쩌다가 우리 가족에 들어왔는지. 그만하세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해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한 일은 저에게 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러는 건 헛된 노력입니다. 헛된 노력. 너 때문에 주민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오늘 저녁 친척 모임에도 갈 수 없겠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대신 울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당황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5년 동안 너를 제대로 살려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통화를 끊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5년 동안 제대로 살려주다는 건 매일 5시에 일어나 가사를 해야 한다는 것, 월급을 모두 내어야 한다는 것, 시어머니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것이다. 통화를 끊은 뒤 5분 뒤 카톡 친척 단체방에 알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거기서 긴 글을 올렸다. 여러분, 제가 참 억울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재정을 관리하다가 돈을 빼앗아 가려고 이혼을 강요했어요. 저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미용실과 주민회 활동까지 망치려고 직원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퍼뜨리네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는지. 글 뒤에는 여러 개의 눈물 이모티콘을 붙였다. 곧 친척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주머니 정말 심심하셨어요. 그런 며느리 정말 안 되네요.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뭐든지 말씀해요. 시어머니가 평소 친척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녀 편에 섰다. 심지어 남편도 단체방에 엄마, 괜찮아요.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해볼게라고 썼다. 그때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동생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에 차 있었다. 그래도 너가 진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친척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되는데 좀만 참아줘.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시어머니가 세금을 안 내고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그럼 너도 조심해. 시어머니 쪽이 할 짓을 다 할지 몰라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나는 부모님의 걱정을 알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거울을 보았다. 문서 눈에 아무런 슬픔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반격이 이 정도인 줄 알았다. 거짓말과 욕설, 친척들의 동조를 이용하는 건 그녀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그녀의 패배를 더 빠르게 만들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결국 사실을 알게 되고 친척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거짓을 눈치챌 것이다. 나는 카톡 단체방을 나갔다. 시어머니의 헛소리와 친척들의 편견을 보는 건 시간 낭비였다. 노트북을 다시 열고 추가 필요 증거를 살펴봤다. 가짜 장부, 박순자 계좌, 고객 증언 이 세 가지만 확보하면 시어머니의 반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나는 지혜에게 카톡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반격을 시작했어. 우리는 좀 더 빨리 행동해야 해. 지금은 단순히 평판을 흐리치는 것을 넘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가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지혜의 답장이 카톡에 왔을 때 나는 단체방에서 지워진 친척들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미용실 전 직원 5명이 증언서 써줬어. 모두 현금 매출을 장부에 안 적었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영호가 가짜 장부를 찾아냈어. 시어머니가 미용실 창고 뒤쪽 금고에 숨겨놨어. 이 글을 보자마자 나는 일어섰다. 가짜 장부의 실물 사진과 직원들의 증언서, 이것이 바로 부족했던 2가지 증거였다. 영호는 지금도 시어머니의 미용실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주민회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창고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금고 비밀번호를 예전에 시어머니가 실수로 말한 걸 기억해냈고 안에 들어있는 가짜 장부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지혜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장부에 적힌 매출액이 가계부에 적힌 실제 매출보다 훨씬 적고 대부분 카드 결제로 적혀 있었다. 이는 시어머니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왜곡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나는 지혜에게 증언서를 문서 파일로 보내줘라고 답장했다. 직원 5명의 손글씨 증언서에 각자의 연락처와 입사 기간이 적혀 있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중 한 명은 매월 25일 현금 매출을 모아 박순자님 계좌에 입금하는 걸 봤어요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문장이 박순자 계좌와 미용실 매출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이제 남은 건 박순자 계좌의 입금 기록만이었다. 하지만 개인은 타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서에 제보한 뒤 관청이 조사하도록 맡겨야 했다. 나는 노트북에 증거 완성이라고 적고 확인 표시를 했다. 현금 장부 사진, 대출 상환 기록, 매출 차이 가계부, 박순자 계좌 정보, 가짜 장부 사진, 직원 증언서. 이 6가지 증거로 시어머니의 세금 탈루와 재정 허위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비공식 제보 양식을 다운로드했다. 양식에 시어머니의 개인정보, 미용실 상호명, 세금 탈루 방법, 대출빚 돌리기 행위를 상세히 적고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다. 제보 내용을 마치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살짝 떨렸다. 이제는 뒤로 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내게 한 모든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 제보 접수 확인 메일이 왔을 때 나는 동네 은행에 갔다. 시어머니가 매월 15일 이 은행에 왔다는 지혜의 말을 기억해서 출입구에 앉아 관찰했다. 오후 2시경 시어머니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은행에 들어오는 걸 보았다. 그녀는 창구에 갔다가 잠시 뒤 나왔고 손에 계좌 명세서를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떠난 뒤 은행 직원에게 박순자님의 계좌에 최근 1년간 입금된 금액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지만 예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세무서가 이 계좌를 조사하면 매월 미용실 직원이 말한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시어머니가 현금 매출을 세금 없이 처리했다는 최종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은행 앞에서 시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주민들에게 착한 아주머니로 위장하며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거짓된 마스크가 곧 벗겨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증거 파일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각 파일에 번호를 붙이고 시어머니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서 세무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정부촌 모범시민 시상식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동네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시어머니가 이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는 순간 세무관이 찾아오는 장면을 상상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복수의 마지막 단계이자 내가 지난 5년간 겪었던 아픔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동네 문화회관 홀은 평소보다 2배로 꾸며졌다. 천장에 은색 풍선이 늘어져 있고 앞쪽 무대에는 가정부촌 모범시민 시상식이라는 금색 문구가 새겨진 배경판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뒤쪽 관객석 가장 끝에 앉았고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주민회 관계자들이 앞줄에 모여 있는 걸 보았다. 시어머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딸인 박민주가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영광의 가족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이 물씬 풍겨났다. 오후 3시 정각, 시상식이 시작됐다. 주민회장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고 오늘은 우리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분들에게 표창을 드린다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 뒤로 각 부문별 상수들이 차례로 나왔고 마침내 가정봉사 특별상이 불렸다. 수상자는 박순옥 씨입니다. 주민회장이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터졌다. 시어머니가 백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장을 화려하게 했고 눈꼬리에 쥐는 눈물까지 연출하며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기만 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에 차 있는 듯 떨렸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을 단번에 알아봤다. 5년간 이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거짓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연설을 이어가는 중 문화회관 뒤쪽 문이 열렸다. 3명의 남자가 정장을 입고 안으로 걸어들었는데 가슴에 세무청 심사관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었다. 관객석의 박수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모두 이들에게 시선을 모았다. 시어머니도 연설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그녀의 백색 한복이 더욱 창백하게 보였다. 박순옥 씨, 세무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심사관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홀 안 모든 곳에 명확히 전달됐다. 최근 제보를 받아 미용실에서 세금 탈루를 하였으며 대출을 빚돌리며 재정 상태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장이 얼룩지기 시작하고 한복 소매를 잡는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제보. 누가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입니다. 저는 세금을 매월 제때 내고 검은색 현금 장부, 가짜 매출 장부, 여동생 박순자님 계좌로의 매월 입금 기록, 5명의 전직 직원 증언서 등 증거가 있습니다. 심사관이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다. 이제 함께 세무청으로 가서 상세한 내용을 조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터졌다. 시어머니의 친척들은 입을 벌리고 무대를 올려다보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머나 정말이야? 라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시어머니의 남편이 앞으로 나아가 오해입니다. 심사관님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심사관이 증거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막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대에서 넘어지려고 했지만 양옆의 심사관이 그녀를 붙들었다. 그녀는 울음소리를 내며 안 돼요. 이 표창은 제 거예요. 주민들, 믿어주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의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착한 아주머니로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는 관객석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심사관에게 붙들려 홀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백색 한복이 더럽혀지고 헤어가 흩어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기쁨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5년간 쌓인 억울함이 마침내 꺼진 것처럼 평온한 느낌이었다. 홀을 나가는 길에 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니 나도 미소를 돌려주었다. 문화회관 앞으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심사관과 함께 차에 탈 모습이 보였다. 주민들이 그녀를 쳐다보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다. 이제 끝났어. 지혜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나는 잘 알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한 주 동안 동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온통 뒤엉켰다. 세무청 조사 결과가 빠르게 퍼졌는데 시어머니는 3년간 미용실 현금 매출 5천만 원을 세금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8개 은행에서 총 3천만 원 대출을 받아 빚 돌리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그녀는 세금과 과태료를 합쳐 2,500만 원을 내야 했고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미용실을 문 닫는 수밖에 없었다. 친척들도 이 일로 시어머니를 피하며 관계가 끊어졌고 주민회에서는 그녀의 부회장 직위를 즉시 해임했다. 한때 모범 시민으로 불렸던 그녀가 이제 동네에서 가장 비난받는 인물이 되었다. 나는 이 소식을 지혜로부터 들었다.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결과는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관련된 어떤 감정도 쏟아낼 필요가 없었다. 이혼 후 임대했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첫째로 한 일은 과거 5년간 입었던 정장과 가사복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옷장을 비우는 순간 마치 몸에 묶여있던 체인을 끊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왔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점차 안심했다. 아가, 이제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라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 품에 안고 울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건 부모님의 응원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달, 나는 동네 시장 뒤쪽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 이름은 여울이라고 지었다. 물이 모여 깊고 평온해지는 곳.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이 내 삶도 새로 시작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카페 안에는 베이지색 소파와 나무 테이블을 놓고 창문에는 해바라기 씨앗을 심은 화분을 세웠다. 지혜가 매일 저녁 퇴근 후 와서 도와주고 수진과 민주도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이 있어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남편을 만났다. 시장에서 장을 사다가 그가 시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허해졌고 눈 밑엔 검은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냥 살짝 미소를 짓고 지나갔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마무리였을 것이다. 오늘도 카페 문을 닫고 거리에 나섰다. 저녁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동네 아이들이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5년간의 시어머니와의 다툼, 이혼 당일의 모욕, 복수를 위한 긴 준비 과정기 모든 일들이 지금은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내가 없으면 너희 뭐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 없이도
심지어 그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카페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에는 빛이 들어있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란 걸 알았다. 복수는 단지 그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문득 카페 안의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내일도 해가 뜨고 여울 카페에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카페 방향으로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길은 밝고 넓었다. 이야기 끝.